식료품 가격부터 집세까지 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르면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4분기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4분기 물가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한림 등 국내 닭고기 업체들이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농가에 투입되는 병아리 수를 줄이거나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하는 등 시장 출고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리고 공포 영화 볼 필요 없다. 장 보러 가는 게 제일 무섭다. 이런 말들이 제일 많이 회자되는 것 같더라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째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정부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를 발표했는데요. 2.5%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라는 것은 100에 대해서 약 2개 반 정도가 올랐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통화정책이나 거시경제 운영상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2% 이상이 지금 6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그 2%에서도 중후반으로 2.6, 2.5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는 인플레 억제 한도선을 2%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관리 선을 6개월째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면 얼핏 생각하면 A 물가도 올라가고 B 물가도 올라가고 다 같이 올라가면 뭐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물가가 올라가도 내 물가는 잘 안 올라가요. 특히 급여 생활자들, 급여가 시중의 물가처럼 그렇게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은 소비할 수 있는 지금 농수축산물이라든지 외식비 이런 것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내가 받는 급여는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데에 이제 생활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지금 그래픽에 보시면 달걀 같은 것은 정부가 그렇게 낮춘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3.4%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뭐 상추라든지 있던 생필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경유나 휘발유 이것은 우리나라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국제 유가 등이 오르면서 원자재 값, 원유 등이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2.5%니까 미국은 5.3% 올랐거든요. 거기에 비한다면 그런 대로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2.5%는 지난달에 2.6%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2% 이상이라는 점에서 서민 가계에 상당히 문제를 줄 수 있고요. 또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누구든지 먼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유리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과소비가 일어나서 물가가 더 올라가는 이것을 인플레 심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또 중산층이 무너진다. 그런 면에서 물가는 아주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가장 핵심 변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 물가 상승세는 특히 서민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전세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랐고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가 더해져서 부담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 서민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값도 2.4%나 올랐죠. 한때 전세값은 거의 0%에 가깝게 수렴이 됐었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인 정부에서도 이것은 그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문제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2.4%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 집값 상승률은 아예 가격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값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 것도 전세값이고 또 전세값과 매매 물가
가격 격차가 줄어든 것도 결국 최근에 부동산 가격의 불안이 전세값에서 야기된다 이런 걸 보여주는 정좌라 할 수 있겠는데요. 전세 물 가격이야말로 대표적으로 집 없는 서민들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용이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고요. 또 전세값이 올라가게 되면 그 올라간 금만큼 은행에 융자를 한다든지 다른 데서 차용을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자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그야말로 내 봉투, 월급 봉투 빼고는 주위에 전부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 엄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다는 걸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전기요금이 오르긴 했는데 뭐 수도요금, 뭐 또 그러니까 대중교통 요금 이런 것들도 올리겠다라고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지다가 올해는 일단 다 동결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여러 번 강조를 했죠. 올해 물가 안정세, 물가 관리를 위해서 적어도 연내에는 더 이상 공공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 지금 공공요금 인상 요인이 여러 군데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고 또 탄소 중립 이런 걸 하면서 대체 연료 이런 걸 사용하다 보니까 특히 전기료, LNG, 가스 이런 요금의 인상 요인이 많은데 정부가 이것을 감내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기료의 경우에도 지금 10월 달부터 킬로와트 아워당 3원 정도 올렸는데 예. 인상폭이 원가 상승분보다는 훨씬 적었거든요. 특히 공공요금은 무차별적으로 누구든지 다 써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에 굉장히 비탄력적이고 오른 만큼 그대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물가가 3분기를 정점으로 4분기부터는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에 공공요금을 올리면은 올해의 그 물가 상승도 막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원가도 보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 원자재 가격과 또 공공요금 뭐 상승 등이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반면에 또 내년 중반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물가 상승 기조는 우리 과거에 70년대나 80년대 인플레 시대와 비교하면 지금 현재 아직은 상당히 약소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나 젊은 시절에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한 해 20%, 30%씩 금리가 40%까지 올라간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 비하면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디플레 기조, 가 장착이 돼 있고요. 또 지금 공급망 부진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데 저것은 코로나 접종, 코로나가 일부 지역에는 좋아지고 일부 지역에는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수급이 잘 안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가 치료제도 나오고 좀 극복이 되면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다는 이런 기대감. 그래서 IMF 국제통화기금이죠. 저기서는 올 가을에 물가가 가장 정점을 쳤다가 내년에는 회복이 되고 내년 중후반 이후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늦습니다만은 그러나 물가는 장기적으로는 수습 가능하고 과거처럼 인플레가 하이퍼 인플레로 간다든지 경제를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런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물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국민들과 정부 각 경제 주체들이 서로가 노력을 분담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IMF가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전 세계 추세를 그렇습니다. 말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아직 그 정도 상황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물가 상승 이슈 먼저 짚어봤고 박사님 혹시 삼계탕 좋아하십니까? 네, 삼계탕 틈틈이 먹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 복날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일부 사람들은 게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삼계탕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현상이에요.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삼계탕을 보통 나가서 사 먹을 때 한 15,000원 정도는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14,000원대던데 네. 이렇게 가격이 왜 올랐나 봤더니 이 닭고기 업체들 사이에 담합
이 원인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닭고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자랑을 하면요. 우리 집에 집사람이 닭고기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삼계탕을 좋아하는데요. 자, 이 삼계탕에 이 원재료가 되는 이 삼계용 신선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그마한 닭인데요. 삼계탕에 들어가는 닭은 큰 장닭이 필요 없고 자그마한 닭에 거기다가 보약제, 한약재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 맛있죠. 건데 이것을 이제 몇 개 회사들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7개 회사, 7개 회사가 전체의 매출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독점도 문제인데 저 독점 회사들이 수시로 모여서 이런 복날이 된다든지 삼계탕 수요가 올라가면 오히려 공급량을 줄여서 가격을 더 올리는 그 공급량을 올리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이 지금 적시가 됐어요. 한 가지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이른바 병아리 입시간 병아리인데 멀쩡한 병아리를 죽이는 방법. 어이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신선육, 삼계탕용 신선육이 나왔다. 그런데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아예 도축을 해서 그것을 냉동실에 넣어버리고 시중에 유통시키는 양은 급격히 줄인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가격 담합, 출고량 담합을 2011년부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해왔다. 이런 지적입니다. 2005년, 6년도에도 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 전혀 이게 개선되지 못하고 최근에 삼계탕의 가격이 올라간 그 배후에는 이런 담합이 있었다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닭고기 회사 입장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아울러서 소비자 물가를 밑도는 가격을 유지해왔다. 이렇게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난 6년간 그럼 닭고기 가격은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육계 협회 그러니까 닭고기 회사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 닭고기 가격이 물가보다도 오히려 더 떨어졌고 또 수급량을 조절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우리가 동조한 것이지 우리는 담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가 수급 조절을 하는 그것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은 예. 정부가 그렇게 삼계탕용 신선육 생산업자들에게 그런 요청을 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또 삼계탕 닭값이 떨어진 것은 인플루엔자,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극복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닭값이 떨어진 현상이지 오히려 이 닭업체들이 닭값을 올렸다. 만약에 그런 담합이 없다면 닭값은 그보다 훨씬 더 안정이 되고 서민 가게나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이 하림이나 올품 같은 7개사가 담합을 했고 그중에 특히 하림과 올품은 그 죄질이 아주 안 좋아서 검찰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고발 조치한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문제된 게 이제 삼계탕에 쓰여지는 닭이고 치킨에 쓰여지는 닭이거나 아니면 토종닭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조사 대상에선 빠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닭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삼계탕용으로서는 아기 닭, 그 신선육이라고 그러죠. 신선하다 그런 뜻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먹는 통닭집에서 먹는 이런 것은 이제 치킨용, 그것을 육개라고 그럽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이제 그 결혼한 신랑들에게 장모들이 사위 사랑을 하면서 내어주는 사위가 찾아가면 닭 한 마리 잡아주잖아요. 그렇지 예. 이제 주로 토종닭. 아하. 그런데 토종닭과 치킨용 육개에 있어서도 중간 업체들이 지금 농간을 부리고 있는 혐의가 있다. 이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금 조사 내용이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닭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림이나 올품 같은 중간 회사들이 병아리를 대량 생산을 하거나 수입을 해서 그것을 농가에 입식시켜서 그것을 사가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매매 패턴이 유지돼 오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런 하림, 올품 같은 회사들의 담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볼게요. 우리 박사님 불닭볶음면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 불닭볶음면이 멕시코에서 회수가 됐거든요. 이유가 이 불닭볶음면인데 안에 닭고기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걸까요? 요즘 오징어 뭐 전쟁입니까? 게임입니까? 게임이죠. 예. 예. 오징어 게임 때문에
한국 라면에 대한 인기가 사실 폭발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불닭볶음면을 만들어내는 삼양라면,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에 등장을 해서 그것을 스프 뿌려서 씹어 먹는 장면, 이게 나오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좀 우리 품질 관리, 이미지 관리를 잘해서 생산량, 판매량을 대폭 늘려야 되는데 난데없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멕시코에서 한국의 삼양라면 등 3개사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삼양라면에서 만드는 이 불닭볶음면, 이것은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시해놓고 그림까지 다 그려놓고 아무리 조사해봐도 닭은 찾아볼 수도 없더라.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멕시코의 식약 소비자 관리 담당 부서 최고 책임자가 이 불닭면은 닭을 핥아서 맡아난 냄새, 그런 것조차도 전혀 발견할 수 없다. 닭에 입을 맞춘 것보다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라고. 맞습니다. 예. 닭고기 함량이 아예 없다. 예, 입을 왜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예. 그리고 기만 광고다 이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불닭 그 볶음면 안에는 원래는 닭고기가 미량이지만 조금 있습니다. 그 스프 안에 보면요, 스프 안에 닭고기 성분을 조금 집어넣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고기를 해외 수출할 경우에 이 육류 제품 같은 거는 건강 진단 기준, 또 통관 기준이 서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에서는 다른 나라에 보내는 이 라면에는 닭고기를 아예 빼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빼버려서 실제로 닭고기 입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가 없다는 게 사실 그 멕시코 당국의 발표가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표지에다가 그렇게 닭고기가 없습니다라고까지 표지는 안 했더라도 스페인어로 마치 닭고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발 광고를 했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지적된 거거든요. 전량 지금 회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뚜기 라면의 경우에는 그림 표면에다가 당근 표시를 해놨는데 당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농심 신라면의 경우에는 아예 영양 표시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이유인데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인 지금 망신을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박사님과 닭고기 얘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